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의 어느 아파트로 이사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나는 중2 겨울방학 때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어느 작은 바다 근처 일제식 건물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아파트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들었던 곳이었지만 아파트라는 무지 좋아 보이는 곳에서 살게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필 제일 추운 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이날 이사를 하게 되면 잡귀나 귀신이 안 따라온다고 합니다. 난 안 믿었습니다. 외가는 불교였고 친가는 무교여서 더구나 종교는 따분해서입니다. 새벽에 이삿짐을 꾸리고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나에겐 처음으로 내 방이라는 개념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침대도 새 것이었고 책상도 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 것들인 내 방입니다. 짐을 다 풀진 못했지만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가 남기신 소중한 구식함에는 책상 맨 안쪽에다 놔두었습니다. 그렇게 내 방을 정리하다가 하루가 지났고 겨울이라 추웠던 나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청했습니다. 첫째 날이 지나자 몸이 차고 으슬으슬 추웠습니다. 감기 몸살 초기 같아 감기약을 먹고 둘째 날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날입니다. 나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꿈속에서 내가 침대에서 자다 일어나서 내 방을 나와 화장실을 거쳐 거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물통을 꺼내드는 순간 냉장고에 쭈그리고 있던 귀신이 나를 보면서 우리 집이야 하며 나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짚고 있던 물통을 떨어뜨리면서 잠이 깨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식은땀을 흘리며 꿈에서 깼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 그 꿈 속에 똑같은 꿈이 들어있는, 즉 반복적인 꿈입니다. 그 냉장고 귀신을 수없이 봤고 이젠 귀신이 짜증스러웠습니다. 그 꿈으로 나는 감기 몸살 기운이 더 심해졌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몸이 어느 부위든 닿기만 하면 아프고 추웠습니다. 감기 몸살 증세였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내 몸은 건강하단다. 그냥 내가 박바구겨서 감기 몸살약을 챙겨 들고 집으로 와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선 이상한 소리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 뻐궁리 시계가 몇 번 울었습니다. 눈이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려서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네 번째 날입니다. 몸살 때문에 누워 아무 곳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TV나 잠만 자면서 보냈습니다. 그날도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디선가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뻐궁리 시계가 우는 것을 들었고 무거운 눈꺼풀을 올렸습니다. 그때 천정엔 환한 후레쉬가 터지는 것을 보였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아파서 꾸는 꿈이라 생각했었습니다. 다섯 번째 날입니다. 꿈속 귀신이 무서워져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악몽엔 베개 및 치카를 넣어두는 게 좋다면서 신문지로 감싸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베개가 딱딱했지만 귀신을 안 보면야. 악몽 대신 현실로 찾아왔습니다. 침대에 전기장판을 켜고 자고 있었는데 뻐궁리 울음소리로 잠을 깼습니다. 시계는 아침을 가리켰지만 겨울이라 어둑어둑하였고 내 머리맡에 있던 옷을 벗어놓아 두던 의자의 남자의 뒤통수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출근하셨고 할아버지도 이런 새벽에 나 노시는데 누굴까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불러보려고 입을 열라고 했지만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가위인가? 책상 위에 있던 반전신 거울로 눈길이 쏠렸습니다. 거울엔 의자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시 머리맡 의자를 보면 어느 남자의 뒷머리가 보였고 거울을 번갈아 보기 수십 번.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순간 그 의자에 앉아있던 어느 남자의 뒤통수가 딱딱 돌아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치면 숨이 멎는 것 같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난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이 지났고 눈을 뜨면 그 남자가 날 위에서 쳐다볼 것 같아 계속 그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 나의 상태를 보셨는데 그 시간이 얼른 오길 기다렸습니다. 방문 여는 소리가 들려 어머니인 줄 알고 고개를 돌렸지만 방문만 열린 채 아무도 없었고 어머니께선 아침 일찍 할머니 댁에 볼 일이 있어 나가셨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할머니께 했더니 침대 머리맡 방향이 시체가 눕는 방향이라 귀신이 보이는 거라 해서 머리를 완전 180도 바꾸어서 자게 되었습니다. 몸이 최고조로 아팠고 6일 전부터 죽도 못 먹었던 나는 벌써 수척해진 게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6일째 인거를 맞았습니다. 태어나서 인거는 처음 맞아봤습니다. 아주 건장했는데입니다.
6번째 날입니다. 누군가의 말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 왼쪽엔 벽걸이 옷걸이가 있었는데 왼쪽 남자 2명이 벽걸이에 걸려져 있었고 계속 자기들과 친구할 사람을 찾는다며 자기들이랑 친구하자면서 자꾸 그랬습니다. 귀신 같은 분위기, 꿈은 아닌 게 확실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벽으로 쓱 사라졌습니다. 기절했는지 잠들었는진 모르겠습니다. 7번째 날입니다. 책이 한 권씩 바닥에 떨어졌고 떨어질 때마다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8번째 날입니다. 어머니께서 이름을 바꾸셨단다. 내 새로운 이름이 마음에 드냐고 보여주셨고 이름을 보게 된 순간 갑자기 몸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의 공포담은 여기까지 어머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사실 KDJ였습니다. 이 이름은 출생신고 때 딴 사람과 제 이름이 바뀌어서 본래의 제 이름을 쓰지 못했고 등록된 이름 KDJ를 15년간 썼습니다.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은 나와 이름이 바뀌었을 때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난 죽은 사람의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자주 다니는 철학관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부적을 쓰시러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계신 분이 애 이름이 이상해 이러셨다고 했습니다. 워낙 불교신자이셔서 제 이름을 바꾸기로 바로 마음먹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바로 이름을 지어 이름 바꾸는 재판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미성년자에 개명하는 시간은 최소한 달이지만 어머니께선 제 이름 바꾸는 게 급하셨고 뒷돈을 주시고 제 이름은 이사간 첫째 날부터 딱 일주일 후 8번째 날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게 되고 나자 다시 살이 붙더니 지금은 완전 왕허벅지가 되었습니다. 2번째 이야기, 저승사자에 관한 이야기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새벽 3시경 주무시던 할아버지께서 일어나셔서 할머니를 마구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셔서 이 양반은 왜 일어나 싶었습니다. 나 10시까지 약속이 있네. 준비 좀 해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머리에 순간 스쳐가는 것이 이 양반,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는구나 하셨습니다. 정말 찰나에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다. 꼭두 새벽에 작은 엄마께서 쿵쿵쿵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깊이 잠든 우리 식구가 전화벨 소리도 못 들은 거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것 같다며 급히 새벽에 찾아오신 거죠. 눈앞이 캄캄하고 나를 그렇게 이뻐해 주시던 할아버지의 부재가 실감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허공만 바라보며 무언가와 눈을 마주치시고는 숨조차 쉬기 힘든 듯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울면서 들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10시. 할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던 거죠. 그리고 1년쯤 뒤에 방학 때쯤 서울 고모댁에 놀러가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저쪽 건너편 방에서 누가 저를 향해 오더라고요. 사촌 오빠인가 싶었는데 할아버지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다가와서 쓰다듬으시더라고요. 그러다 잠이 깼어요. 참 생생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는 2001년 겨울입니다. 엄마가 늦잠을 주무시는데 누가 대문을 세게 막 두드리더랍니다. 엄마 이름을 애타게 부르시면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섬에 계셔야 할 할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방문하셨으니 너무 놀라셨던 엄마는 맨발로 뛰쳐나가서 대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렁차게 대문을 두들기며 불렀으면서도 엄마는 내가 너무 생생한 꿈을 꾸었나 보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밤 우리는 외할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지병도 없었고 늘 건강하시긴 했지만 술을 참 좋아하시는 호탕한 분이셨죠. 갑작스런 소식에 엄마는 정신을 놓으셨죠. 느닷없이 큰아들이 보고 싶다며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말씀도 없이 혼자 부천에 가셨습니다. 삼촌네도 갑작스럽게 전화도 없이 오신 할아버지를 보고 놀랐고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할아버지가 이상하게도 느껴졌고요. 하룻밤을 잘 주무시고 할아버지께서 늦잠을 주무시길래 아버지 식사하십시다 하고 깨우니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침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가시기 전에 당신 자식들을 하나씩 다 보고 가신 것 같아요. 돌아가실 걸 미리 알고 아들에게 가셨을 테고요. 그리고 같은 해 제 남자친구의 이모님께서는 어느 날 옷을 꺼내려고 장롱문을 열자 제사 지낼 때 쓰는 향 냄새가 확 밀려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언제 누가 여기다가 향을 갖다 놓았나 하며 뒤져보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큰아들을 잃으셨습니다. 큰 사업에 남부러울 것도 없는 집안의 기둥이었고 늘 좋은 사람이었던 남자친구의 사촌형이었습니다. 사망 이유는 교통사고였습니다. 부부 동반 여행을 갔다가 건너편에 있던 부인을 보고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갑작스런 죽음, 그 앞에도 무언가가 있었나 봅니다. 그 향냄새는 어쩌면 무언가의 죽음 앞에 늘 복선이 깔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꿈에서라도 현실에서라도 이승의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가기 전에 저승사자가 알리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할머니는 무당이다. 저희 할머니는 유명한 무당은 아니시지만 그쪽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태어난 날은 1983년 10월 3일 개천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날 할머니께서 병원에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손주 태어나자마자 저 세상 가면 어떡하냐. 하루만 늦게 납치하시며 통곡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을 때 할머니는 개천절에 태어나 단골의 영역에 영향을 받아 귀신들이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건강이 좋지 않아 벤틸레이터에 의지해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눈을 뜬 아이였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 평범하게 보면 귀신 시인 아이쯤 됩니다. 어쨌든 병원에서는 겨우 목숨을 건져서 집에 왔지만 젖도 잘 먹지 않고 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잘 아시는 무당분과 함께 일주일 내내 구슬했습니다. 그 후로 1살부터 거의 3살 때까지 할머니 집에서 살았고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매일 듣고 외웠습니다. 말을 시작하고 나서는 엄마가 집안일을 하시고 저는 혼자 놀고 있을 때 어디선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제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보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는 귀신이 무서우셨지만 지금은 엄마도 괜찮아지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귀신이 무엇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길을 가다 다리가 없는 아저씨를 보고 저 아저씨 다리 없다 하며 이야기했는데 친구는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그때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학교도 자주 가지 않고 방황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 사람들은 간질병이라거나 귀신씨였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자살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원으로 이사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 주었고 행복합니다. 여자친구도 있고 지금은 귀신이 무섭지 않지만 갑자기 보이면 여전히 놀랍니다. 중학교 때 추석에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새벽 1시쯤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삼촌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삼촌 등에 소복 입은 여자가 엎여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로 삼촌 등에 엎여서 희죽희죽 웃고 있던 여자를 보고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삼촌 등에 저거. 할머니는 안다, 다 보인다 하시며 그 여자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진짜 욕이란 욕은 다 퍼부으셨습니다. 삼촌은 어리둥절해 하시며 어머니 왜 그러냐고 하셨고 가족들도 모두 깨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식칼과 소금을 가지고 나와 삼촌에게 막 뿌리며 계속 욕을 퍼부으셨습니다. 이후 대문 앞에 식칼을 꽂아두시고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문을 잠그셨습니다. 그리고는 잘못하면 전현이 사람 잡겠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다들 들어가 자라고 하시며 저는 할머니 옆에서 잤습니다. 몇 시간 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 귀신이 담벼락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귀신이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이 마주치자 마치 무언가에 환장한 듯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어붙어서 다리도 움직이지 않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용기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귀신을 노려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꺼져라, 미친년아, 삼촌한테서 떨어져라. 후회하기 전에 꺼져라. 그 소리에 가족들이 다시 깨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에 기절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랬던 덕분이었는지 할머니 덕분인지 삼촌은 아직도 건강하시고 그 처녀 귀신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덕분이라고 하시더군요. 다음날 할머니에게 왜 그런 거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그년이 처녀 귀신인데 시집을 못 가서 총각인 삼촌 등에 엎여서 안 떨어지려고 했었다. 상갓집에서 붙은 것 같다. 내 덕분에 삼촌 살렸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무덤가를 기웃거리지 마라.
아빠 직업이 군인이시다 보니 이사를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만 해도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는 꼴이었습니다. 하여간 남양주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간 곳은 파주의 군인 아파트였는데 내 또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승열이란 아이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격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서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녀석이 나에게 자전거를 타고 뒷산 산책로에서 놀자고 했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주차된 차가 많아 제대로 놀 수 없었고 산책로에는 보도블록을 깔아 놓았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녀석을 따라 자전거를 타던 중 녀석이 저쪽에 가면 무덤 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쪽으로 가자고 하자 무서워서 안 간다고 하기가 좀 쪽팔려서 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으로 가기 전에 미끄러졌는지 무언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가 덜컹하면서 떴고 우리는 산속에서 그대로 굴렀습니다. 우리는 산을 순찰 돌던 아저씨에게 업혀왔고 자전거는 어차피 망가진 것이라 냅두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쪽 눈이 흐릿해지고 따끔거렸습니다. 산속에서 놀았기 때문에 눈병인가 싶었지만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단지 주사와 안약만 주었습니다. 며칠을 투약해도 호전되지 않았던 눈이 몇 주가 지나자 자연스레 나아졌습니다. 승열이 녀석에게 눈이 다 나았다고 이야기하려고 녀석네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는 순간 녀석의 어머니가 나왔는데 뒤에 누군가 엎인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승열이 어디 아파요? 무슨 소리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뒤에 엎인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아직 눈이 완전히 나은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승열이 녀석은 학원에 갔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 갔다 온 나는 내 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책상 위에 노트나 책이나 연필꽂이나 스탠드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내 책상을 건드렸냐고 물었고 엄마는 사춘기에 들어서는 나를 위해 내 방에는 아침에 깨울 때를 빼고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빨간색이 덮인 꿈이었습니다. 빨간색은 사람을 흥분시키고 미치게 하는 색입니다. 그 꿈을 대략 6시간씩 매일 보니 정말 아침이면 힘이 빠지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엄마는 꾀병 부리지 말라고 했지만 꾀병이고 뭐고를 떠나서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은 조퇴를 하고 집에 와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내 방에는 블라인드가 되어 있는데 창밖으로 웬 그림자가 자꾸 왔다 갔다 했습니다. 대낮에 귀신이겠냐 싶어 눈을 꼭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번엔 침대 밑에서 누군가 퉁퉁하고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안방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는 몸이 약해져서 그렇다면서 보약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약을 지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을 때마다 비린내도 나고 맛도 그다지 쓰지 않지만 너무 이상했습니다. 결국 약을 먹은 걸 토해내는데 불끄스름했습니다. 입맛이 없어 저녁도 안 먹고 엄마가 약이라도 먹으라는 걸 간신히 먹은 것인데 불끄스름할 리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점집에라도 데리고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유아세례까지 받으신 신앙 깊으신 기독교 신도이십니다. 그런 아빠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많이 이상했나 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58kg 정도 되던 내가 중학교 입학한 지 3달도 안 돼 14kg이 빠졌습니다. 결국 엄마와 점집에 갔습니다. 점을 보시던 분이 내 눈을 보더니 왜 네가 그 눈을 가지고 있지? 라고 다그치듯이 물어보셨습니다. 엄마와 난 무슨 말인지 몰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흥 그깟 물건으로 그 귀한 걸 얻었구나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넌 순리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는 둥, 자기처럼 되고 싶냐는 둥, 굿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은 기독교이고 돈도 장난이 아닐 터 안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네 마음을 아니 내 그냥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굿을 했습니다. 난 점차 호전되었고 다시 생기를 띠었습니다. 엄마는 그 무당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엄마에게 들은 바로는 무덤에 갔던 내가 자전거를 버림으로써 죽은 사람에게 선물을 하였고 그 대가로 영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영안을 받으면 일찍 죽던가 신내림을 받게 되던가 둘 중 하나인데 난 일찍 죽을 운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난 산을 잘 안 가게 되었고 가끔 눈에 통증을 느낍니다. 5번째 이야기, 저승길 동행. 산에 단풍이 들고
석양이 붉게 물들면 갑자기 맥주가 한 잔 땡기는 날입니다. 그날도 오후 늦게 모임이 있어서 부랴부랴 준비하고 급히 차에 시동을 걸렀습니다. 가로수들이 정말 멋진 길, 라디오에서 들리는 감미로운 음악입니다. 정말 오늘 모임이 기대되는 날이었습니다. 얼마쯤 왔을까 라디오에 문제가 생겼는지 들렸다 말았다 했습니다. 아직 제천까지 가려면 30분 정도 더 가야 하는데 조용한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라 껐다 켰다를 반복했습니다. 아, 잘 나옵니다. 몇 분 지났을까? 라디오에서 이상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또 말썽이라고 생각한 나는 껐다 키려고 손가락을 가져다 댔는데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으로 모임 장소까지 도달하고 술이 들어가고 분위기는 무르익고 시계바늘은 9시 20분 정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시간이니만큼 노래방 한번 가야지. 좋죠. 총 17명이 모인 모임입니다. 단체로 노래방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북적거리겠습니까? 방을 2개로 나눠서 들어갔습니다. 한참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데 내 차례였을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곡은 비창입니다. 노래라면 자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아주 흡족해하면서 클라이막스 때 일이 터졌습니다. 노래방에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나 또한 그 분위기에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밖으로 나와 숨을 헉덕이는 사람들에게 나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나도 내가 왜 도망쳤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며 비명을 지르고 급히 뛰쳐나왔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동진 씨, 정말 왜 나왔는지 몰라서 물어. 형, 나는 그냥 다 도망 나오길래 나온 건데.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참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날카로운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동시에 내 옆에서 노래를 부르던 여자. 다들 술이 얼큰한 상태라 잘은 못 봐서 모르겠지만 다들 사람이 아니란 것을 직감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숨을 돌리곤 다들 헛것을 본 거라고 애써 부정하면서 어설픈 웃음을 터뜨릴 때 마침 분위기도 좋은데 우리 이대로 어디 흉가체험이라도 갈까? 민석 형이 흉가체험을 가자고 했습니다. 다들 내일 쉴 거 아냐? 명목상 우리도 흉가체험 모임 아니었어? 제천의 유명한 흉가라고 하면 단연 늘봉갈비입니다. 정말 가기 싫다고 똑부러지게 말했지만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여성 회원 5명이 모임에 참석했었는데 다들 들어갈 분위기입니다. 또 지는 것을 싫어하고 이 정도 인원이 가는데 뭔 일이야 있겠느냐 하는 기분에 보기에도 기분 나쁜 이곳에 발길을 올렸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대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간 것 같은 자국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많은 정보가 흘러있는 늘봉갈비입니다. 전신줄을 타고 흘러들어온 자폰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그랬었나.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못 들어가겠더라.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배가 아파서 먼저 들어가세요. 조용히 차 안에서 이 일의 주동자 민석형과 수다 떨고 있을 무렵입니다. 비명 소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달려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급한 마음에 달려들어갔지만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던 터라 안에서 헤매일 몇 분입니다. 쓰러져 있는 여성 회원 2명을 발견했습니다. 민석형과 들추업고 나왔는데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심히 차에 눕혔고 깨어나길 기다렸습니다. 다들 어디 간 거야?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급히 전화한 녀석은 서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응, 2명은 쓰러진 채로 찾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못 찾았어. 내가 그런데 가지 말라고 안 했냐? 그 녀석들이랑 우리는 사는 이유, 존재, 거리감이 틀리다고 말 안 했냐? 매번 모를 소리만 하던 녀석이 그렇게 말하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녀석들이라니. 아마 거기 위치가 그 집 뒤로 산이 있지 않냐? 문득 뒤를 돌아보니 산이 하나 보입니다. 그 집 뒤로는 안길을 쭉 따라가봐. 대신 모른 척하는 거 알지? 내가 준 그 물건 가지고 있냐? 응, 지갑에 있어.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꼭 쥐고 갔습니다. 혼자 가긴 정말 무서워서 여성 회원들이 깨어나자마자 민석형과 같이 동행했습니다. 산으로 가는 길. 저기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달려갔습니다. 나머지 회원들은 이끌려가듯 느린 발걸음으로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저 앞에서 어떤 여자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도무지 벅찬 일이었습니다.
아까부터 소름이 계속 돋았고 찌릿찌릿한 느낌과 털들은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언제서부턴지 손전등도 꺼져버렸고 민석형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손 쓸 방법도 없이 산을 힘겹게 올라가는 모임 막내 지역이에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나머지 회원들의 뺨도 내리쳤고 다들 정신이 드는지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 사라졌던 그 여자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라곤 생각 들지 않는 그냥 가전제품 삐하는 소리 같은데 엄청 소름 끼치는데 깨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급히 달려내렸습니다. 다들 비명을 지르는 힘도 없이 울먹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급히 달려내렸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차를 몰았습니다. 정신없어 보이는 얼굴들이었고 나 또한 제정신은 아니었습니다.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고 나는 여러 친구놈들에게 그때 일을 말해주었지만 역시나 미친놈 취급이었습니다. 그나마 알아주는 녀석이 서영이었지만 그리 큰 관심사가 아니란 듯이 문병 선물로 온 음료수를 아무렇게나 까제껴 마시고만 있습니다. 넌 산으로 갔을 거란 거 어떻게 알았냐? 궁금했었습니다. 정말로 이 녀석은 매일같이 그런 것들을 보고 사는지. 네가 전화했을 때 어떤 여자 홀령이 그랬어. 산으로 데려갔을 거라고. 정말 무서운 녀석입니다. 6번째 이야기, 환청. 아직 덜 풀린 추위 속에 친할머니 댁에서 친척들과 설을 보내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직은 시골이지만 도로도 크게 뚫려있는 곳이었는데 길을 걷다 보니 건너편에 친누나와 친척 누나가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그때 머리를 살짝 다쳐서였는지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조금 남아있는 기억과 옆에서 지켜봤던 누나 말로는 내가 길 건너편에서 누나 하면서 큰 도로를 무단횡단으로 막 달려왔었다고 합니다. 내가 차를 보지 못했는지 승용차가 이내 웃으며 달려가는 나를 누나 앞에서 크게 부딪히고 나는 거진 신호등만큼 붕하고 떴다가 떨어졌습니다. 누나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그때 풀숲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도로에 떨어졌으면 일찍이 하나님 곁으로 갔을 거야. 그 사고 당시 기억이 없는 가운데 정말 몸이 확실히 분명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차가 달려올 때 분명 차갑고 음습한 무언가가 나에게 달려오는 것을 느꼈고 차에 치인 순간에는 한없이 밝고 따뜻한 빛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찰나의 어둠과 빛을 한꺼번에 느끼고 눈을 떠보니 나주병원이더라고요. 그 후 약 3달간 입원을 하게 되었고 덕분에 4학년은 다른 애들보다 2개월 정도 늦게 들어가서 좀 서먹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로 얻은 게 있는데 하나는 습관성 탈골이라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과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희는 환청이나 환각,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걸 체험한 적이 있니? 한 번은 사고 있고 나서 1~2달 정도 됐을 때였나요? 내 방은 주방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건너 안방이 있고 그 앞엔 누나와 동생 방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내 방엔 나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훤하게 보이는 주방도 있었습니다. 한참 잠을 자려고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딸그락이라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분명 주방은 아무도 없고 불도 다 꺼져 있었는데 무서운 마음에 혼자서 그냥 쌓여있는 그릇들이 조금 움직여서 나온 소리라고만 생각하고 달래며 어린 마음의 눈을 꼭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려고 하면 더 잠이 안 오는 거. 다들 그러지요. 무서운 생각이 더해지니까 더욱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또 딸그락딸그락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정말 이때는 눈물이 질끔 나오고 눈을 뜨는 것조차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동안 또 아무 소리가 나지 않길래 살며시 눈을 떠봤는데 역시 주방엔 아무도 없었어요. 속으로 그럼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이번엔 딸그락이라는 소리가 더욱더 크고 요란하게 들리고 그뿐 아니라 여자 웃는 소리까지 크게 들리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대로 의식이 캄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의식이 사라졌고 아침이 돼서야 언제 그랬냐는 듯 눈을 떴어요. 정말 등과 옷은 땀으로 축축히 젖어 있었어요. 내가 들었던 건 꿈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그 소리가 너무 생생하다는 게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자주 비슷한 체험을 했었는데 또 어느 날은 정말 평생 가야 한번 겪기 힘든 경험을 했어요. 유체이탈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날은 동생과 함께 내 방에서 같이 자고 있었는데 나하고 동생이 그때 뭔가를 잘못했었나 봐요.
저녁에 지금 느낌엔 술에 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나는 눈을 감고 있었고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동생하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다 회초리로 내 허벅지를 한 대 때렸습니다. 얻는데 그때 놀래서 눈을 뜨게 됐어요. 근데 말이에요. 내 옆에 나하고 똑같은 녀석이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 후로는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일이 생각났는데 꿈이라고 생각하고 허벅지를 봤는데 회초리 자국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가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체이탈이라는 걸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할 경험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요. 지금까지 말한 건 정말 아주 사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해요. 이번 체험은 중학교 2학년 때 이야기인데 새벽 2시 정도였나요? 학교가 끝나고 학원을 다녀오고 복습을 하면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방 불은 다 꺼놔서 캄캄한데 딱 내 책상 불만 켜놓고 있어서 시선이 자꾸 내가 앉아있는 책상. 그리고 내 뒤통수에서 싸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추운기가 있는 것처럼 소름이 확 돋았어요.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그냥 춥기만 한 게 아니고 오들오들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새 등하고 이마에 식은 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가 되니까 전의 경험들이 생각나면서 괜시리 무서워서 얼른 침대로 들어가 자려고 누웠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환청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하고 다른 때는 그냥 막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나는데 이번엔 바로 내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소리가 정확히 들렸습니다. 차라리 알아듣지 못할 소리라면 두려움이 덜할 텐데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여자들이었는데 여러 명이 아니라 2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들은 게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 여자가 애는 정말 즐기다 라고 하는 소리가 정확히 들렸고 이어 다른 여자가 와 대화가 오갔는데 대충 이런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녀석 운도 좋지. 그때 하필 그분이 지나가다 재수 좋게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그나저나 이 녀석 어떻게 하지? 그냥 다른 놈 찾아볼까? 정말 이런 말을 듣지 않으려 해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자니 심장이 터질 것 같이 긴장이 되고 땀이 비오듯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가슴 졸이며 겨우 의식을 잡고 있던 순간에 한 여자가 또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 아직 안 자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자꾸 몸을 떠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들리기라도 하는 건가? 설마 그냥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아냐, 이 새끼 안 자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볼까? 정말 이 말까지 듣고 나니 차라리 일찍 잠이 드는 게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면서 더욱더 가슴이 뛰고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그날 마지막으로 듣고 기절해버린 소리가 있었는데 평생 너는 벗어나지 못해. 이런 소리였습니다. 정말 그 소리 듣자마자 바로 기절해버리고 아침에 다시 일어났는데 자꾸 마지막 말이 떠올라서 눈물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아직도 가끔 들리는 환청 이외에는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체험이 있고 나서부터 얼마 전까진 거의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또 자려고 하면 환청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다른 존재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